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살고 있던 지수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지수는 평소 귀신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아 유튜브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공포 이야기를 찾아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는 인터넷에서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 접하게 되었다. 그 이야기는 소원의 거울이라는 전설에 관한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마을 외곽에 오래된 폐가에는 특별한 거울이 하나 있는데 그 거울 앞에서 자신의 진심을 다해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대가로 거울 속에 사로잡히며 10년 동안 거울 속의 영혼이 갇히게 된다는 것이었다. 지수는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기며 친구들에게 전해주었고 친구들 역시 호기심을 느껴 함께 그 거울을 찾아가 보기로 했다. 어느 흐린 토요일 오후 지수와 그녀의 친구들은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 들어서자마자 음산한 분위기가 물씬 풍겨왔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 폐가에는 한때 유명한 예술가가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추었고 이후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저주받은 예술가라고 수군댔고 그때부터 폐가는 무언가 음침한 장소로 남게 된 것이다. 친구들은 폐가로 들어서서 금방 거울을 발견했다. 거울은 먼지와 거미줄로 덮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수와 친구들은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결국 지수가 먼저 거울 앞에 나가게 되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소원을 속삭였다. 지수의 소원은 단순했다. 그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난 할머니를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기를 바랐다. 소원을 말한 후 친구들은 모두 신중하게 지수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거울 속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 보였지만 그 순간 지수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거울 속에서 왠지 모르게 할머니의 얼굴이 나타나는 듯한 착각이 들었던 것이다.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친구들은 거울 주변을 둘러보며 웃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지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이 확실했다. 그날 이후로 지수는 매일 밤꿈에서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꿈속 할머니는 여전히 친절했고 지수를 다정하게 감싸주었다. 하지만 꿈속에서 깨어날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느낌이 남았다. 며칠이 지나자 지수는 점점 더 기운이 없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졌다. 친구들은 걱정이 되어 지수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지만 지수는 오히려 웃으며 별일 아니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상태는 악화되었다. 지수는 마치 영혼을 빼앗긴 듯 무기력해져 갔다. 어느 날 그녀는 학교에도 나오지 않았고 친구들은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하지만 지수의 부모님조차도 무슨 일인지 몰랐고 그녀는 이틀 전부터 누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걱정이 된 친구들은 다시 폐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전과 달리 거울 표면은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그 안에는 지수의 얼굴이 사로잡힌 듯이 비쳤다. 지수는 거울 반대편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친구들은 혼란스러워하며 거울을 치웠지만 지수는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다. 그날 이후로 지수는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의 거울이 그녀를 데려갔다고 믿었고 그 사건 이후로 아무도 폐가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지수의 실종과 함께 소원의 거울은 더욱더 전설로 남게 되었다. 한편 인터넷의 공포 게시판에서는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며 다양한 해석과 소문이 퍼져나갔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 누군가는 이 전설을 믿고 그 폐가를 찾아오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하거나 완전히 창작된 것들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작성된 공포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혼자 자취를 시작했다. 학교 근처에는 오래된 주택가가 있었는데 학교에 다니기에는 매우 편리한 위치였다. 가격도 저렴해서 그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내가 이사한 집은 지은 지 30년도 넘은 건물이었다. 주인은 친절한 할머니였고 평생 이곳에서 살아왔다고 했다. 첫날 밤 짐을 대충 풀고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그런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집이 삐그덕거렸다. 창밖에서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다. 그런 소리들 때문에 잠을 설치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다. 드디어 잠이 들려는 순간 갑자기 똑똑똑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두드리는 소리였는데 너무 조용해서 잘못 들은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시 똑똑똑하는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문으로 다가갔다. 문 앞에 섰을 땐 소리가 멈췄다. 나는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지만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약간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바람이 문을 두드린 걸로 생각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할머니에게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아, 그럴 수도 있지. 이 집이 원래 그런 소리를 가끔 내 라며 별일 아니라는 듯 웃었다. 그날 밤에도 똑똑똑 소리는 다시 들려왔다. 이전보다 더 크게, 더 가까이에서 들리는 듯했다. 이번에는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했다. 나는 얼어붙은 채로 침대에서 꼼짝도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다가 갑자기 멈췄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여느 때처럼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소리도 함께 들렸다. 마치 누군가 복도를 지나가는 듯한 발소리였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내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숨을 죽이고 침대 아래로 몸을 숨겼다. 몇 분이 흘렀지만 발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문 밖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가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열어줘, 열어줘 라고 반복하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미칠 듯한 공포에 빠져있던 나는 갑자기 머릿속을 스치는 아이디어가 떠올라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손이 떨리면서도 119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연결되자마자 누구가 쫓아오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다. 몇 분 후 경찰이 도착했고 복도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나를 안심시키며 돌아갔다. 그 후로도 몇 주 동안 그 소리는 매일 밤 계속되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수업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결국 나는 이사를 결심했다. 짐을 싸면서 다시 한번 할머니를 찾아가 인사드렸다. 그때 나는 우연히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지금의 집과 마을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중엔 낯익은 얼굴이 있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내가 초등학교 시절 친구였던 몇 년 전에 사라진 아이와 똑같았다. 할머니에게 그 친구에 대해 물었지만 할머니는 처음 듣는 이름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멍한 기분으로 집을 떠나며 나는 그동안의 모든 경험이 꿈속의 일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결국 그 집을 나온 후로 다시는 그 똑똑똑 소리를 듣지 못했다. 지금도 가끔은 그날의 일이 머릿속에서 떠오르지만 그저 오래된 집의 장난 같은 걸로 치부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씩 깊은 밤에 잠에서 깰 때면 그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한다. 그 느낌이 다시 찾아온다면 이번엔 진짜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 같다. 세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나는 대학교 졸업 프로젝트 때문에 오랜만에 고향으로 내려가게 되었다. 프로젝트 주제가 과거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나는 어릴 적부터 소문으로만 들었던 폐가에 대해 조사하기로 결심했다. 이 폐가는 오래전부터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던 곳이었고 주변 사람들은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장소였다. 나는 어차피 썰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곳을 방문하기로 했다. 햇살이 제법 따사로운 가을 오후 우리는 차를 타고 호기심에 들떠 그 집으로 향했다. 집은 오래된 기와집 형태로 시간이 멈춘 듯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외벽은 세월의 흔적을 지나치게 쌓아왔는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어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집 안에 들어가니 우리는 마치 집안이 으스스한 기운으로 꽉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첫 방은 비어 있었고 늙은 나무 바닥은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끽끽거리는 소리를 냈다. 우리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였다.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찰나의 순간 우리가 지나온 방에서 툭 하는 소리가 났다.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바람이 불어서 그런 걸 거야. 누군가가 말했다. 다음 방으로 넘어가려는 순간 등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돌아보니 첫 번째 방의 문이 천천히 문지방을 긁고 있는 모습이었다. 놀란 우리는 급히 그곳을 벗어나 다른 방으로 뛰어갔다. 그곳은 마치 누군가 살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는데 낡은 침대와 서랍장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다. 그런데 사진 속에 명확히 보이는 이상한 그림자가 우리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그것은 명백히 사람의 형상이었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이었다. 그 사람은 카메라를 응시하는 듯 보였다. 갑자기 방 안이 싸늘해졌다. 우리는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힘이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순간 서랍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고 우리는 용기를 내서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낡고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열어보니 여기를 나가고 싶다면 내 말을 들어야 해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다. 우리는 불안을 느끼며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리를 감싸던 어둡고 차가운 기운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쏟아지는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다시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날 이후 그 폐가는 나에게 미스터리로 남았다. 친구들과 그 경험을 말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그때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그 집의 존재가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소문과 함께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을 배회하고 있다. 이 썰은 실화인지 각색된 이야기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한국 인터넷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전해지며 공포와 미스터리를 더한다. 공포 썰은 우리를 두려움 속으로 빠뜨리지만 동시에 알아내고 싶은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한다.